동물 행동 연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동물들의 놀이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며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늘리면서 행동하려는 본능적 욕구라고 합니다. 무언가 발견하려는 이런 욕구는 고등 포유동물의 특성입니다. 이런 욕구는 놀면서 행동하는 은연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놀이는 곧 탐구입니다. 그리고 놀기 위해선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유럽에는 얼마 전부터 그런 부류의 미스텔라 지트리우스 피로라는 흰 쪽제비가 새로이 등장했습니다. 흰 쪽제비는 아마도 유럽이나 북아프리카산 쪽제비인 티토리우스 지토리우스의 후예이거나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일 것입니다. 쪽제비가 새끼들을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땅굴 파기 선수인 쪽제비는 아주 먼 고대로부터 인간이 땅굴 속의 토끼를 사냥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길러왔습니다. 사실 요즘은 사냥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쪽제비에겐 야생의 옛날로 되돌아가든가 놀이를 즐기는 부류가 되든가 두 방법뿐입니다. 이제 개나 고양이, 돌고래나 마찬가지로 놀이하는 것들의 서클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클럽의 회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클럽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이 소녀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산 스펀지가 동물이었을 뿐 아니라 진화에 있어선 놀이하는 생명이 만들어낸 훌륭한 놀이의 원형임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애골격의 성질에 따라 종류가 다른 해면은 바닷물을 거리면서 양분을 취하는 동물입니다. 해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구멍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눈에 잘 띌 정도로 큰 구멍으로는 물을 내뿜습니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본 해면의 배수 처리 시설입니다. 이 편모실의 벽은 특수한 세포들로 이루어졌는데 세포에 나 있는 선모를 계속 흔들어서 물을 흐르게 하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은 선모에 의해서 걸러져서 흡수되며 여과된 물은 몸 밖으로 내뿜어지게 됩니다. 색소 덕분에 해저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해면이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면에는 이 밖에도 6 내지 10개의 서로 다른 부류로 된 100여 개의 특별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는데 그 모습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해면에서 몸을 떱니다. 그러나 이 떨림은 아주 작게 떨려서 고속으로 촬영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최대한의 떨림의 파급 속도는 분당 1mm입니다. 인간의 전율은 이보다 10,000배 정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근육이나 신경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세포로 파급되는 최초 동물 세계의 전율입니다.
물론 해면은 이런 수준으로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해면에다 아드레날린을 주입하게 되면은 해면은 훨씬 강하고 빠르게 수축하면서 더욱 신경질적으로 물을 내뿜어 버립니다. 해면의 세포들이 보이죠? 생성을 계속하고 있는 이 해면 세포들은 아직도 단세포 동물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들은 해면 세포들을 만능순수라고 부른답니다. 이 세포들이 생식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 석회나 기소질, 그 밖에 다른 골편을 운반함으로 모든 것에 다 유용한 세포들이죠. 지금 이 골격은 해면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면의 이 세포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다기능 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살아있는 해면을 꺾고자 하는 방식처럼 번식시킬 수 있나 봅니다. 그 점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샌드위치 만들 때처럼 해면을 얇게 잘랐는데도 이것은 죽지 않은 생명의 조각입니다. 그것을 통해 세포들이 돌아다니는 것이나 어떤 지점으로 모이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서로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너희들은 이걸 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하지 하는 식으로 화학적인 의도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 있죠. 초전문화된 고등 포유동물의 세포들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면지뢰라는 이 개는 식물들처럼 분열하면서 번식할 수 있는 이런 해면을 교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어나 오징어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해면지뢰는 해면을 뜯어다가 등에다 붙입니다. 배에다 붙여서는 안 되죠. 이쪽으로 뻗은 특수한 뒷다리의 집게를 이용해 등에다 계속 고정시키게 됩니다. 해면지뢰들은 등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에 맞게끔 뜯어온 해면을 잘 손질합니다. 잘 보십시오. 해면지뢰는 필요한 경우 해면이 없으면 골판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장하려고 골판지를 얼마나 세게 잡고 얹어지는지 아시겠죠? 보통 때는 해면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해면지뢰는 강도의 습격에는 대항할 길이 없습니다. 뒤집어 쓸 수 있게 잘 다듬어 놓은 해면은 정말 탐납니다. 이 해면의 주인은 들고 다니는 집게로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도둑개는 그걸 놓도록 뒷다리의 집게로 상대방을 꼬집는답니다. 도둑 맞은 개는 화가 나서 자기 집게로 도둑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세포 동물을 만들기 위해 세포들의 협동뿐 아니라 다세포 동물들 간의 공생관계에 대해선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열식으로 번식해서 돌아다니게 된 해면도 역시 그런 공생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들, 즉 열대 밀림지대의 땅속에 사는 작은 흰개미들의 농협협동조합을 보시겠습니다. 일개미들은 밤이 되면 돈벌이를 하러 가기 위해서 조심스레 굴을 빠져나갑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의 돈벌이입니다. 일개미들은 유충의 먹이로 쓰일 곰팡이를 기르기 위해 나뭇잎을 잘라서 집으로 가져옵니다. 일개미들에겐 자신들이 습격을 당할지도 모를 아주 위험한 운송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야경꾼들에게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경우 이 같은 일이라면 힘센 팔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흰 개미들은 머리가 큰 놈을 쓴답니다.
이들은 머리만 큰 것이 아니라 강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닥칠 때 이들은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단단한 머리로 나뭇잎의 가장자리나 줄기를 두들겨서 위험 신호를 알립니다. 초당 1000개의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독일에서 제작된 이 필름을 통해 정상보다 40배 느린 속도로 야경꾼 개미가 머리로 박치기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위험이 확인되면 이들은 연속적으로 머리를 두들깁니다. 그러면 야경꾼들에게서 야경꾼으로 위험 신호가 전달돼 나갑니다. 이때 소리는 꼭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와 흡사하며 3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개미들은 얼른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나가서 돈을 벌어드릴 테니까 당신네들은 망 좀 잘 보시오. 아주 멋진 분단 작업입니다. 여기 또 일을 분담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홍색 펠리컨들은 혼자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면 대부분 허탕을 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을 합해서 어업협동조합을 설립키로 했습니다. 이들은 여럿이 반원을 형성합니다. 여러 마리일 경우엔 완전히 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확히 물에다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은 이 펠리컨들의 열린 입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물론 펠리컨들이 매번 물고기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생활 개선을 가져오게 한 협동 작업으로 해서 각자가 물고기 식사를 하게 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펠리컨들도 있습니다. 이 갈색 펠리컨은 높은 곳에서 바다로 급강하는 잠수조입니다. 20여 미터 위에서부터 물고기를 잡으러 뛰어들기 때문에 이 펠리컨은 대략 물속 1m 50 정도 되는 지점에서 거칠게 부리로 제동을 겁니다. 그러면 펠리컨의 운동 에너지는 물을 용순치게 하는 힘으로 바뀝니다. 작은 물고기들과 다른 바다 생물들에겐 비극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충격으로 기절한 것들은 펠리컨이 다시 올라올 때 생기는 소용돌이로 해서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제비 갈매기과의 우스꽝스러운 새가 날아옵니다. 이 새는 잠수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재주는 있습니다. 용감하게 펠리컨 머리 위에와 앉는답니다. 최면 차릴 이유도 없죠. 그리고 물살이 잔잔해지면서 충격으로 뻗은 희생물들이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자, 이제 잡아먹는군요. 부리 속에 보이지 않게 큰 먹이를 갖고 있는 이 펠리컨은 날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 행동학에선 이런 새를 편리 공생동물이라고 합니다. 이용만 할 뿐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 허울 좋은 협력자죠. 그러나 폐는 끼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더한 일도 많습니다. 가짜 청소원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물고기의 아가미와 눈 주위에는 많은 기생충들이 붙어 삽니다. 또 전혀 닦지 않은 이빨은 제쳐놓고라도 몸 이곳저곳에는 기생충들로 인한 상처가 나 있습니다. 산호초들이 나 있는 곳에서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몸을 닦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몸짓을 합니다. 꼬리나 머리를 밑으로 하고 부동 자세를 취한다거나 혹은 무리를 지어 있거나 바닥쪽으로 미끄러지든가 합니다. 입을 벌리고 아가미 사이를 벌리면 청소부 아저씨 부탁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 물고기의 직업이죠. 푸른색 작업복을 입었으니 청소부 물고기인 줄 알겠군요. 이 물고기의 전체적인 색깔은 희끄물의 한 푸른색이고 몸 전체에 나 있는 줄무늬 등은 검푸른색입니다. 이 물고기는 양 놀래기과의 혼놀래기로 혼놀래기의 춤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수영 솜씨로 자신을 알립니다. 이 춤은 푸른색 청소원이 여기 있어요. 하는 신호입니다. 푸른색보다 더 푸를 정도로 깨끗하고 다시 때가 끼지 않게 막아주는 물고기를 의미하게 되죠. 이 춤을 한마디로 말해서 선전용 춤이라고나 할까요? 선전에 효과가 있었는지 이 직업이 어찌나 잘 되는지 산호초가 있는 곳에선 고객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릴 정도로 경기가 좋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격해 올 수 있는 물고기지만 이 장소에서는 조용하게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겠다고 새치기 하는 물고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놀래기들이 손님이 밀려 정신을 못 차리는군요. 독일의 동물 행동 연구가인 아이볼 아이베스 펠로와 볼프강 비클러 교수는 최초로 이 청소 물고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또 이 물고기를 수족관에서 촬영한 분들입니다. 고객들이 자기 몸의 청소를 부탁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보이는군요. 그러나 칼날 같은 이빨을 가진 궤도라치과의 아스피톤 투수가 등장합니다. 푸른 청소원 물고기와 몸 길이가 똑같이 8cm 정도로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위에 있는 물고기가 진짜 청소원이고 아래 있는 물고기는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푸른색만 보고는 이제 내 몸 청소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짜 청소 물고기가 살점을 물어뜯는군요. 어느 때는 지느러미도 물어뜯는답니다. 이 아래 칼날 같은 이빨로 물어뜯어 상처난 곳 두 군데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진짜 푸른색 청소 물고기는 미리 자기를 알리는 춤을 춘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할 게 아닙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궤도라치가 혼놀래기 춤까지 흉내를 낸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빨리 헤엄을 치면서 흉내를 내는데 안 속을 수가 없죠. 이가 진짜 춤이고 아래가 가짜 춤입니다. 궤도라치가 온갖 흉내를 다 낸다고 해도 같이 한 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장을 하고 춤을 추어도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 가짜 청소 물고기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이나 수면 바로 밑에 붙어서 슬슬 다니다가 갑자기 달려듭니다. 그러나 동작이 그리 빠른 편도 아닌데다가 한 동네 물고기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나 당할 뿐이죠. 찬물을 뒤집어 써본 고양이가 찬물을 두려워하듯 진짜 청소 물고기의 고객들도 푸른색이건 아니건 모든 물고기를 다 경계하게 됩니다. 청소 물고기들에게는 방해가 되니까요. 궤도라치 같은 것은 다 소탕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이와 같은 가짜 소동은 육지 이구아나에 기생하는 진드기류를 다인핀치가 청소해주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찌르레기 새의 경우처럼 이 이구아나가 그냥 다인핀치가 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아까의 물고기들이나 마찬가지로 이구아나들도 다리를 세워서 청소원을 부릅니다. 이런 자세는 어서 더러운 진드기를 내 몸에서 치워달라는 뜻으로 고객이 동의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인핀치는 그것들을 먹어 치우니까 일을 하면서 이익을 보는 것이죠. 게다가 이구아나는 자기 꼬리에 구멍을 뚫러올 가짜 청소원 새도 없고 말입니다. 남의 이익을 착취하는 자가 있건 없건 간에 공생 혹은 상호협조라고 부르는 타세포 동물 간에 이 같은 협동의 예를 들라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동물들이 협동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 고등 포유 동물들이 자기의 상상력을 마음껏 행사하는 놀이의 협동입니다. 순수한 탐구로서의 놀이는 진화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큐멘터리 참여자의 이름을 적은 끝부분에다 해면의 이름을 무성 영화에 나오는 스타처럼 이름을 써넣어야겠습니다. 거품이 가득한 이 통 안에 있는 해면은 5억 년 전부터 이어온 동물계의 모든 연합체의 창설자 겸 회장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곳을 우연히 잠수하다 살아있는 해면을 보게 되면 해면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쉬하게 그냥 조용히 놔두십시오. 그것은 해면이 그곳에서 바닷물을 여과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스펀지를 갖고 생명학교에 살아있는 칠판, 즉 원초적인 학교의 칠판을 조금씩 조심해서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귀뚜라미 사격이라 할 수 있는 동아프리카 카멜레온의 혀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카멜레온은 자신의 몸 길이에 맞먹을 정도 12cm까지 혀를 내뻗을 수 있습니다. 유럽 쪽의 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설가들을 비유해서 말할 때 살무사의 혀라고 하는데 정딱따구리의 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딱따구리는 개미나 혹은 썩은 나무 속의 개미알을 먹을 수 있는 납작하고 끝이 뾰족하면서 밑에 끈끈이가 있는 긴 혀를 갖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분출된 기관의 신축성 있는 몸동작은 이미 생명이 육지를 정복하기 이전에 완성해 놓은 것입니다.
두 종류의 연체동물인 이 오징어는 진화의 절정을 이룬 것 중 하나입니다. 척추동물과 비길 만한 복잡성으로 인해 놀랄 만한 정도의 사냥꼴이 됐습니다. 물에 뜰 수 있는 구조에 뼛속에 들어있는 많은 양의 질소를 이용해 물속의 어떠한 깊이에서도 힘 안 들이고 뜰 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헤엄칠 수 있는데 지느러미를 흔들어서 헤엄을 치거나 분사에 의한 반동작용을 이용해 헤엄을 칩니다. 앞쪽과 뒤쪽으로 교대로 물을 뿜어서 모래를 파는 기술은 굴착기와 비슷합니다. 지느러미를 움직여 모래를 등으로 보내면 눈만 남고 몸은 완전히 모래 속에 묻히게 됩니다. 금빛 테두리가 젖은 동공을 갖고 있는 고급스러운 오징어의 눈은 인간의 시력과 비슷하거나 아마 더 나은 시력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오징어는 오직 시각만을 이용해 밤에 사냥을 하니까요. 머리 쪽에 있는 발들을 목발처럼 이용해 모래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교대로 빨아들이고 뱉는 펌프식으로 호흡을 합니다. 몸 밑에 검은색, 위로 노란색과 중간에 오렌지색으로 겹쳐진 세 개의 색소층을 작용시켜 갑자기 몸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오징어가 자신을 찍는 카메라 기사의 움직임에 검은 색소를 분산시켜 반응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징어가 공격을 하는 순간에는 몸의 색을 선명히 하고 파동을 치며 달려드는데 왜 그런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흥분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크닉은 지상 공격입니다. 오징어는 괴가 집게로 방어할 수 없게끔 뒤쪽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독성이 있는 오징어의 침이 개를 마비시키는 데 걸리는 30초 동안 오징어는 10개의 발로 개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깡통따개만큼이나 위력 있는 뾰족한 입으로 개를 잘게 쏩니다. 두 번째 테크닉은 물에 뜬 상태의 공격으로 양 입가에 난 두 개의 초관은 20cm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평상시는 오므리고 있다가 먹이를 잡을 때 내뻗습니다. 초관을 뻗었다 오므리는 시간은 4분의 1초도 채 걸리지 않으므로 필름을 느리게 돌리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초관의 끝에는 흡반들이 있습니다. 이 새끼 오징어는 야생마처럼 발버둥치는 새우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끼 오징어는 새우 등에 달라붙어 마비시키는 독의 효과가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오징어는 슈퍼 두 종류죠. 두 종류란 머리 하나에 다리가 여럿이란 뜻으로 사실 이 정도라면 부족할 게 없습니다. 바리의 세누강에 물 한 방울을 현미경으로 보게 돼도 그 속에 먹이를 화학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포식자 딜렙투스 안세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어로 가늘다라는 뜻의 딜렙투스에서 온 것이고 안세르는 라틴어로 거위인데 거위 같은 목을 가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실은 목이 아니라 관으로서 사방으로 물을 휘저으며 해파리의 방식처럼 닿는 대로 독이 있는 성물을 쏘아 모든 원생 동물들을 죽입니다. 어찌나 세게 쏘는지 훨씬 더 작은 단세포 동물들은 완전히 용해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딜렙투스는 놀랄만한 흡입 방식으로 삼켜버리는데 입은 꼭 깔때기처럼 생겼습니다. 만일 먹이가 너무 클 때에는 마치 카우보이가 소에서 스테이크 간만을 잘라내듯이 조금만 잘라먹고 산채로 그냥 놓아줍니다. 그런데 딜렙투스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사냥을 한다는 것이 사람과 비슷한 점입니다. 그것이 진화된 동물이란 증거가 아닐까요? 0.3mm짜리 초소형 슈퍼 포식자 깔대기 끝에 독성이 있는 관. 이런 것은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과학자들이 빨간 종이를 뒤흔듭니다. 그 이유는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강아지용 깔때기입니다. 이 푸들은 얼마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눈을 긁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대단한 발명은 아니지만 보수적인 과학자들에 따라선 이것도 다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것이라 하겠지만 강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깔때기 모양의 머리를 가진 동물이란 아마도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생명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걸 만들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생명은 깔때기 모양의 머리를 가진 이 동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은 유일하게 단 하나만 있는 종류로 학명은 아주 원시적인 느낌을 주는 멜리베 백시리페라입니다. 멜리베는 창백한 색깔과 우울한 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멜리베는 사랑의 여신인 다이아나가 쏜 화살에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죽는 걸 본 후 평생 아주 창백했었다는 여자아이입니다. 백시리페라는 백시리 로마 군단의 군기들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길이 10cm에 마치 죽은 것처럼 창백하고 군기를 달고 있는 바다에 사니까 깃발이라고 하는 게 낫겠군요. 이것이 깃발을 달고 있는 멜리베입니다. 이것은 아가미가 없는 바다 관태충으로 오로지 피부로만 물속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등에 돌기가 생겨나게 한 것이죠. 이것들은 대체기관인 것입니다. 플랑크톤을 빨아들이는 깔때기 모양의 혁신적 머리 모양에 대해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 동물이 양분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물이 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생명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처럼 비슷하게 먹이를 빨아들이는 것 중에 다른 형태로 연못에서 자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통발이란 식물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250종에 달하는 통발 중에 상당수는 진흙바닥에 뿌리조차 내리지 않으며 잔잔한 물에서 길이가 3m에 달하는 싹들을 자유롭게 떠다니게 합니다. 물 밖으론 꽃만 내놓으면서 말입니다. 통발 줄기에는 정말 감탄할 정도로 작은 주머니같이 생긴 포충랑들이 달려 있습니다.
털처럼 생긴 여러 갈래의 돌기물이 문 주변에 뻗어 있습니다. 내막들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포충랑은 납작하게 보입니다. 아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문이 열리고 동시에 내막들이 열리면서 순식간에 물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먹이가 안에서 소화가 되면 물을 다시 내뿜어서 포충랑은 다시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먹이를 잡을 덫이 준비되는 것이죠. 이런 함정은 물벼룩 같은 작은 먹이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접착성이 있는 물질로 문은 방수가 됩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문은 열게 되는 민감한 선모 주변에는 세 종류의 분비선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먹이를 녹이는 분비선들, 물을 흡입했다가 다시 내뿜는 선들, 그리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분비선들이 있습니다. 파리 지오풀 같은 식충식물에게 인터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 광합성을 계속하긴 해도 이곳에 내린 뿌리는 산성 토양에다 질소도 희박해서요 별로 거둬들이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자리도 지키면서 또 꽃도 잘 피게 하기 위해선요 사냥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제 꽃은요 꽃가루를 운반하기 위해 곤충들을 유인합니다. 사랑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순간에 제가 그 곤충을 함정에 빠뜨린다면 너무도 어리석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파리잡이 끈끈이는 훨씬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잡은 고기나 먹고 입이나 다물고 있지. 너는 그걸 먹는다는 의식도 못하고 있잖아. 넌 인간과는 달리 특출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면 파리지옥은? 그렇지만 나는 전기를 일으켜 작동한다고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올가미 잎의 안쪽 표면에는 감각털들이 나 있는데 보통 양잎마다 3개가 나 있지 그 이상은 나 있지 않습니다. 이 파리를 잘 보십시오. 이 파리는 3개의 털 중 어느 하나도 건드리질 않는군요. 이것은 3mm짜리 감각털을 크게 확대한 모습입니다. 현미경 아래서 자외선이 활성화로 인해 잎세포들이 빨갛게 눈에 띄입니다. 반면에 선모지역은 푸르스름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군데에선 무언가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좀 더 확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여들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감각털을 기저 부분과 긴 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각털이 줄기 부분을 곤충이 살짝 건드릴 경우 그 적은 충격을 확대시켜 기저 부분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인근 세포들이 기계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포들의 이온 투과성이 바꿔지므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기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 지옥은 이온성 덫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 개의 감각털만 건드려서는 올가미를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초 안에 두 번째 감각털을 건드려야만 비로소 올가미가 다치게 됩니다. 이 식물에게도 그에 따른 이점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나뭇잎이나 잔가지가 떨어질 경우 쓸데없이 올가미를 닫아버리지 않게 되니까요. 단지 곤충의 움직임만이 20초 안에 두 번째 감각털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감각털의 민감성은 빗방울에 의한 충격으로 올가미를 닿지 않게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가미는 빨리 다치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절대로 완전히 다치질 않습니다. 그로 인해 아주 작은 곤충들은 톱니 모양의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소화할 만한 가치도 없는 먹이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2주 동안이나 소화를 위해 잎을 꼭 닦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큰 곤충들은 발버둥치다 감각털을 건드리고 또 재차 건드리게 되면 이온성 올가미는 천천히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느리긴 해도 굉장히 힘껏 다침으로 키틴질로 된 시초의 보호를 받는 초시류가 아닌 모든 곤충들은 조금씩 산채로 짓이겨지게 됩니다. 초시류가 의외인 것은 생각을 했어야 했을걸. 이라고 말하고 쉽게 하는 발명이기 때문이죠. 그 발명이란 바로 첫째 날개 한 쌍이 보호덮개인 등딱지로 변형된 시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정벌레 목에 시상텔라 캠페스트리스라 불리는 길 앞잡이입니다. 갈퀴 발톱 같은 두 개의 아래턱, 튀어나온 눈 덕분에 사방을 볼 수 있는 시각, 긴 다리로 해서 늘씬하고 무척 빠르며 몸 길이는 2cm 정도 됩니다. 훌륭하게 위장을 한 두 개의 시초, 요컨대 과도하게 무장을 한 슈퍼 초시류입니다. 육식만을 하는 이 사냥꾼이 이제 무당벌레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무당벌레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시초를 꽉 조이고 버티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아래턱이 그냥 미끄러지고 맙니다. 슈퍼 초시류도 열지 못하는 깡통을 앞에 놓고 있는 셈이죠. 반대로 개미들은 빨리 달리기는 해도 일단 잡히게 되면 작아서 한 입에 먹히게 됩니다. 당연히 많이 잡아먹어야 양이 차겠죠. 그러나 풍뎅이에 비할 만큼 적당한 먹잇감은 없습니다. 이 길앞잡이도 암컷과 함께 있을 때는 여담이지만 그 무시무시한 아래턱으로 아주 부드럽게 암컷을 붙잡습니다. 암컷의 목을 자르려면 그냥 조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수컷이 암컷에게 수정을 시킵니다. 암컷은 부드러운 땅에다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길앞잡이 유충에 놀랄만한 묘기가 시작됩니다. 알에서 부화하면 얼마 안 돼 성충처럼 약 2c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이 유충은 깊이가 30cm까지 달하는 수직구를 땅에 팝니다. 배가 고프면 굴곡이 있는 몸 형태와 꽁무니 끝에 달린 두 개의 갈고리 발톱을 이용해서 구멍 위쪽으로 몸을 고정시켜 놓고 방으로 된 머리로 구멍을 막고 기다립니다. 한 마리의 애벌레가 그 위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닐까요? 맞습니다. 구멍 속으로 끌려 들어온 먹이는 잘게 찢긴 다음 먹히게 됩니다. 다시 무당벌레가 나타났군요. 이번에는 어떤 체제로 이 궁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젠 구멍에서 무엇이 나올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소낙비가 길앞잡이 유충의 구멍 속에다 모래와 작은 돌알맹이를 쓸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들을 내던지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이 애벌레는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유충은 자기 몸에 자극을 받아서 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돌멩이를 포함해 방패 모양의 머리를 건드리는 모든 것은 유충을 뛰어오르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유충이 청소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유충이 청소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펄쩍 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길앞잡이가 시초들을 다시 접게 되겠습니다. 다시 접는 것은 착잘 목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앞잡이의 시초는 무의식적으로 접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길앞잡이는 날기는 빨리 날라도 짧은 거리를 날게 돼 있는 곤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초를 다시 접으면 다리들이 뻗어지게 됩니다. 만일 땅에 있었다면 빨리 달리게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군요. 카메라 앞에서 정지된 상태로 떠 있도록 복부의 뒤쪽을 눈에 보이지 않게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을 수가 없어 허공에 떠 있는 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효과적이긴 해도 맹목적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상투적인 행동들의 한계입니다. 과학은 인간의 두뇌에 의해 그 어떠한 곳에서도 사고력을 찾아낼 수 없을 겁니다. 라고 과학자들은 말할 겁니다. 그러면 철학자는 과학자에게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바로 당신 자신이 아마도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해요.